네, 반갑습니다. 책 요셀프의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 선생입니다. 네, 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엄청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맞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일주일마다 뵙겠지만 네, 저희 촬영 날이 항상 이렇게 들쑥날쑥이기 맞아요. 때문에 2, 3주에 한 번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지냈냐고 우리가 자주 인사를 네. 나눕니다. 맞아요. 선생님, 네, 최근에 어떤 한 남자가 왜요? 기대돼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할지가. 뭐 별거 뭘까? 아닙니다. 네, 어떤 최근에 남자? 어떤 한 남자가 자수성가한 CEO들 총 7명의 집을 찾아가서 7명? 네, 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이 7명이 정말 똑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요? 뭐였을까요? 읽어라. 책 요셀프를 구독해라. 다 또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네요. 뭘까요? 그분들이 네. 똑같이 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음.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거요? 라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건가요? 검색 창에서 뭐 구독 목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든 저희는 네. 언제나 환영을 하고요.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영상이 한번 좀 네. 그걸 맞았죠. 어그로를 맞았죠. 빔을 네. 맞았죠. 그렇죠. 부처빔. 네. 붓다빔을 맞고. 네,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 저희가 겨냥한 게 아니었는데 하필 또 그러니까요. 그 주에 이게 네. 업로드가 됐다가 1000회가 넘었죠.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희가. 맞아, 아주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0명 됐다고 이벤트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200명은 금방 달성할 것 같네요. 그니까요. 그리고 저번 영상도 저희가 최초로 조회수 1000을 돌파했어요. 항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잘 부탁드려요.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댓글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뭐요? 피드백들. 저희가 아무래도 책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주는 컨텐츠는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희의 이야기를 토대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쟤네 왜 지들끼리만 떠드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 얘기는 안 하고. 맞아요. 네. 뭔가 책에서 제공하는 그 철학에 대한 깊은 설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걸 읽었는데 나는 이렇던데 넌 어떠냐? 약간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아주 편하고 되게 장난도 치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좀 책이 주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의 책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그로 좀 많이 끌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뭘까요, 오늘의 책은? 오늘의 책은 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아하. 책이에요. 네. 이게 SNS에서 이게 광고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한번 또 이제 큰일이 터진 게 이것도 노린 건 아니에요. 내가 미리 사놨었거든 저번에. 네. 근데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네. 장원영이 선택한 책이라고 이거 올렸더라고요. 진짜요? 장원영 그 친구가 평소에 노너랑 쇼펜하우어 책을 좀 자주 본다. 진짜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보문고에 이 책 표지에다가 장원영 사진을 박아버린 거야. 진짜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거 준비하다가 와 이거 큰일 났다. 그건 좀 신기하다.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마구마구 이제 두드려 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다이로 들어오시죠. 네, 오늘 유독 가볍게 출발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아주 가볍게 저는 약간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벌써부터 좀 그런데 네.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네. 20살이 뭘 해야 된다. 30에 뭐 해야 된다. 40에 뭘 해야 된다. 이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서 넘어서면 뭔가 잘못 사는 삶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제목들을 제가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쵸. 40에는 뭐 쇼펜하우어를 읽어야 된다. 뭐 50에는 뭐 논어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책들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좀 판매를 위한 뭐 좋은 캐치프라이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어떤 책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궁금하니까 눌러서 들어온 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뭐 40에 읽는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는 40살에는 뭘 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는 40살 요 정도라면은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책 같아요. 그래요. 원래 쇼펜하우어도 약간 그런 삶의 방식을 지녔었고 그리고 네.
요번에 요거 읽고 나서 쇼펜하우어는 어떤 이야기와 사상을 가졌을까 하고 좀 조사를 해보다가 네. 너무 어렵더라고. 아. 저한테는 이 책마저도 그래서 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께서 와서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궁금하네요. 왜 하필 40인가요? 인생이 좀 괴로운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40이? 1장 챕터 제목이 네. 40 인생이 왜 괴로운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40이면 괴롭나요?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음. 4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약간 나의 마지노선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마지노선?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40이.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까지는 아니야. 내일 모레를 좀 많이 보내야 돼. 그래도. 그래도 그전에는 뭔가를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지금 이대로 40이 되면 너무 부족한 삶이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걱정을 한 재작년부터 했어요. 35쯤부터. 음.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 책이 좀 크게 다가왔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나의 40의 모습과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식으로 책을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40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네. 안 해요? 30대 아닙니까, 당신? 저도 30대이긴 한데요. 네. 이게 30에 대한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막연하게 제가 네. 한 10대 때는 30이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30살이면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30이면 가정을 꾸리겠지? 라는 정도의 생각? 근데 이거 말고는 뭐 내가 30엔 뭘 이뤄야지, 40까진 뭘 해야지, 뭐 50, 60에는 뭐 은퇴를 하고 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철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30도 기억이 난다, 나는 어땠는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심하지 않을까요? 뭐요? 김광석 노래 때문에. 30즈음에? 네. 30에는 어떨까? 30이 되고 나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은데, 난 30대가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억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물론 40에 또 다른 전성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앞으로 항상 이 전성기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40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뭐, 어린 나이라도 이런 책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책인지 진짜로 이제 한번 봅시다. 네, 들어가 보죠. 네, 5챕터로 이루어졌어요. 네. 1장, 40, 왜 인생이 괴로운가? 2장부터 읽어주시죠. 2장,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3장,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가? 4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5장,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자, 어때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다 좀 어린 시절에 생각하기는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우리한테는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내면을 특히 채워야 되는가?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참 요즘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사는 이야기들인데 네. 그럼 한 챕터 한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 40 인생이 왜 괴로운가? 라는 장에서는 삶이 왜 고통스러울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쓴 거 아닙니다. 네. 강용수 씨가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가볍게 축약해서 라이트하게 좀 편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읽기에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깊이 파고들면 집에서 이제 혼자 자기 전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딱 읽어보기에는 좋아요. 네. 그럼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이 네. 책으로 접하기엔 좀 입문서로 수월하네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책들이 다 너무 어려운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네.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건 뭐 저서라기보다는 거의 제목이 다 논문 같잖아요. 너무. 그러네요. 저도 약간 그 텍스트로 몇 개를 읽어봤는데 일단 그냥 의지랑 표상이라는 단어부터 정의하기가 실패했더라고요. 나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볼게요. 네. 자,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는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죠? 꿈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전 매일같이 고통스러운데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는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원래 인생 고통이라 생각해요. 뭐 이유가 없죠. 그냥 매 순간 매 순간이 항상 고통스러워요. 야, 공페나우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이제 명제를 공 네. 선생이 만들어 내셨잖아요. 네.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인생은 원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명제를 끌어내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 선생도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아씨 인생 고통.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뭔가 않아요. 시도를 많이 해봤을 맞아요. 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을 거고 맞아요. 혹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아주 손쉽게 손에 넣는 것들 그런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쇼펜하우어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명제를 끌어내게 될 텐데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나중엔 다 끌어낼 겁니다. 결국 아니요. 이미 끌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계속 네. 네, 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게 네. 꼭 모두가 향하는 지향점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생의 방향, 네. 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닌 사람도 있을 네. 거고.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거를 음. 강용수 씨가 여기다 옮겨 적어서 네. 그걸 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맞아요. 엄청난 왜곡이 지금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청을. 네. 3단 하청이죠. 네. 우리는 뭐 받아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명제를 얻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원했고 네. 하고 싶었었고 음. 그런 이후에 얻어낸 이 명제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삶에 대한 의지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물론 고통을 받다 보면 아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네. 행복해지고 싶고 네, 공 선생도 행복해지고 싶죠. 그죠. 그렇죠. 그럼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네.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럼 불행은 뭔데? 그럼 불행을 만드는 그 고통은 뭔데라는 접근이 좀 먼저 필요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과 권태에서 옵니다. 네. 불행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이 두 개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은 욕망에 의해 발생을 한다. 이게 이 욕망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네. 이제 덜 불행해지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네. 거를 일정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제 욕망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보면 불교 철학과 유사한 점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동양 철학에 쇼펜하우어가 영향을 준 것도 되게 많고 네. 쇼펜하우어도 나중에 그 불교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정신 사상을 길렀다고 해요. 그래요. 네. 철학자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몸에 이제 소화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먹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고 봤어요. 아, 네. 우리의 소화기관은 이걸 먹으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먹겠다는 의지가 네. 소화기관을 만들었다. 우리가 보겠다는 의지가 이게 눈가를 만든 거고, 그 시신경을 만든 거고요. 네. 그거는 되게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운명론 얘기할 때도 그 예전 막 정신분석학이나 프로이트 얘기할 때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게 되게 많다 했잖아요.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우린 이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운명이라고 봤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주장했던 이런 욕망에 관한 것들도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실험이 있었어요. 인공적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뇌를 만들었습니다. 뇌?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뇌는 아니고 이제 뇌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을 하는지. 네.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는 이 줄기세포 하나가 뇌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더니 그 시신경에 비슷한 신경을 딱 만들어내는 것까지 관찰을 했다. 자기가 알아서. 라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기사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그 욕망과 욕구라는 것이 우리 몸을 그 기관을 만들어냈듯이 모든 것은 욕망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음식 앞에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전에 저 음식을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건 맛있어. 저건 맛있는 거니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론 음식을 먼저 떠올리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 배가 고파졌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배고픔이 먼저 일어나고 욕구가 먼저 일어나고 배고픈데 뭘 먹어야 내가 지금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지성이 그 뒤에 따라온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끔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브로콜리를 떠올려라.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지금 정말 배고픈지 알아보기 위해선 브로콜리를 떠올려서 그거라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정말 배가 고픈 거다. 라는 최근에 뭐 다이어트 꿀팁 같은 게 있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지성의 작용은 항상 뒤에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욕구라는 것은 총 3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해주시죠.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는 식욕과 의복? 네. 의복도 욕구인가요? 옷을 이렇게 입고자 하는. 그것도 욕구인가요? 네. 2번째,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 성욕. 네. 그런가요? 필요한데. 네. 아무튼 네. 3번,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는 사치품과 오락 등등. 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욕구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에피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 성욕.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성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번식을 위한 본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욕구에 매몰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식욕은 꼭 해야 하잖아요. 안 네.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성욕은 사실 안 해도 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게 아닐까요? 근데 네. 이걸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근데 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개인한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근데 종의 보존을 위한 성행위가 아니라 이제 다른 때 자꾸 발현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약간 2번째로 분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3번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네. 이 현대인들은 사실 2번, 3번에 의해서 고통을 좀 많이 받죠. 사치품이나 오락, 향락, 쾌락. 사람이 뭘 샀는데 나도 저걸 사고 싶은데 우리 또래에서는 이런 걸 다 들고 다니는데 난 이걸 못 갖고 있네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1번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아닐까. 그렇죠. 네, 물론 아직 그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세계에는 인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2번, 3번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책에서는 주로 이제 3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인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3번에 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지금보다도 더. 네. 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2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이다. 맞습니다. 이걸 못 견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인체도 그렇지만 우리 도파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인체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료함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심심해하고 괴로워하죠. 여기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인간이 그 휴식하고 있을 때 그런 고통과 약간 불행함을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잡생각이 많아져서인 거고 네. 조금 이제 뭔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무료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성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네. 자꾸 이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지하고 뭐라 해야 될까요? 인정하면 네, 고통과 그런 무료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삶이 이렇게 고통하고 무료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고통을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상쾌하고 개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고통을 스스로 자꾸 준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약간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바로 매운 갈비찜을 먹는 겁니다. 아, 운동 끝나고. 그냥요. 아, 네. 언제든지. 자, 언제나 고통 끝엔 행복이 오죠. 네. 네, 매운 거 먹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먹고 나서 딱 이제 맥주 한 잔 들이키면은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네. 또 그 뒤에 오는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네. 또 참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 있었다면 이 매운 갈비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요. 그래요라뇨. 정말 좋아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분은 뭐 고기 드시겠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네, 주안에 가시면요, 여러분 그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안역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입니다. 매운맛을 단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좀 매운 거 잘 먹는다, 고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맵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 아닌 분들께서는 좀 덜 맵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맛있는 행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안 신 매운 갈비찜이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창했던 명제가 있습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쇼펜하우어는 요거를 가장 큰 지혜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익을 늘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것들을 줄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삶을 보지 않았을까. 행복이라는 인컴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고통의 원인들을 좀 먼저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마주할 때 가끔 겁을 내죠. 과거의 나의 문제들, 내가 뭐 했던 잘못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마주하고 그걸 개선하는데 가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도박 치료할 때 지금 그랬었거든요. 네. 내가 왜 도박에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날의 나의 잘못들, 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것들을 먼저 마주하고 원인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네. 2장은 이제 행복과 불행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어요. 2장 제목은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인데, 먼저 한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자, 뭐 요즘 MBTI 이야기가 많이 한동안 화제였었죠. 그렇죠. 사람들 만나면 MBTI 물어보기 바빴고. 맞아. 지금도 물어보지 않나요?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근데 약간 제 느낌에는 화제성이 좀 덜해진 이유가 이게 이제 거의 정론이 돼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당연히 그냥 너 MBTI 뭐야? 아, 그래? 역시 이런 거. 그래서 나랑 이런 걸 하는구나. 뭐 이런 밴드 활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가볍게 오가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좀 매몰된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네. 이 MBTI에서 말하듯이 네. 우리는 타고난 유형과 성격, 기질 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뭐 그거는 뭐 내가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환경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관습적인 모습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길들여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이 성격이나 기질 같은 것들을 네. 쇼펜하우어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어요. 하지만 네. 교육이나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막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뭐 확 뒤집어지진 않지만 변화가 슬금슬금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내가 뭐 폭풍 2여도 네. 그래도 장례식장 가면 좀 이렇게 할 줄 알게 되고. 거기서 막 틱톡 찍지 않고. 있었잖아요, 제가 사례가. 너무 이분을 비하한 것 같은데. 네.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랬나요? 저 모르고 뭐 SNS에 장례식 뭐 올려가지고. 그래요? 일반인도 한번 뭐 두드려 맞은 적이 있고, 연예인인가 누가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개선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현상을 뭔가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겠죠. 네. 교육이나 그런 노력에 의해서 그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좀 더 풍부하게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요소들 혹은 뭐 고통을 얘기하고자 하면은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자세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들이 막 생기다 보면은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챕터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나는 이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격 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는 것에 의해서 내 행복과 고통이 뭐 다른 양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네. 생각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제 이론입니다. 오, 공론입니까? 네, 제 메이플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알죠.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인생을 한번 깨우친 적이 있는데. 뭐 사기 당했어요? 아니요. 사기도 당했었죠. 자, 메이플 스토리 이론이라는 걸 한번 정립을 해봤어요. 메이플 스토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했죠. 메이플 스토리 처음에 캐릭터를 이제 뽑을 때 네. 나는 전사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보통 힘과 민첩이 높고 럭과 하나가 뭐였죠? 인트. 네. 그러니까 낮은 캐릭터가 뽑히길 원하고 주사위를 계속 돌리잖아요. 그죠. 매크로도 있죠. 네, 계속 돌려가지고 사사가 나오고 힘과 덱스가 높은 캐릭터가 딱 나왔을 때 전사를 해야겠다고 선택을 하는데 네. 근데 삶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난 전사가 되길 원하지만 태어났는데 그 뭐 지력과 럭이 너무 높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격과 기질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사냥을 해서 레벨업을 하면 힘과 덱스를 계속 높일 수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높이다 보면 또 전사로서 전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맞아요. 저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간은 이 4가지 스탯뿐만이 아니라 저는 수백 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말하기, 뭐 글쓰기, 읽기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뭐 수학에선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스탯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은 타고난 그 숫자의 수치는 있지만 네네. 결국 후천적으로 개선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쇼펜하우어님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태어나기를 힘이 약하게 태어나서 전사가 하고 싶으면 불행하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을 보고 혹은 다른 뭐 상황을 보면서 왜 나는 힘이 약하지? 난 전사가 되고 싶은데 난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네. 내 주어진 이 스탯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네, 맞아요. 그렇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메이플 스토리 이론이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한 중고등학교 때 이걸 번뜩 깨달았어요. 그렇게 이른 마치, 나이에. 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아하.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오, 처음 헤네시스 마을에 또 엄청 큰 나무 있잖아요. 네, 발록한테 몇 번 죽으면서 사기당하고 접긴 했지만 갑자기 이거다 했거든요. 네, 갑자기 근데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게 나와서 반갑네요. 네. 쇼펜하우어 어디 또 마을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네. 이름이 참 멋있어요. 이분도 메이플 스토리 하셨네요. 하지 않았을까? 뭔가 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씨. 어쨌든 그런 거죠. 후천적인 개선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예전에 이제 루신 소설 했을 때처럼 정신승리, 뭐 긍정적 사고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또 요즘 드라마를 또 다시 정주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야구 드라마거든요. 스토브리그인가요? 네네네. 네. 거기 이제 어떤 그 주인공의 동생이 야구하다 다쳐서 야구를 못하는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구가 좋아서 이제 앉아서 전력 분석을 하고 그런 칼럼들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뭐 인식을 바꿔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야구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또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결과를 얻어낸 걸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천장이 생겨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답이 뭐가 있다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드는 챕터였고요. 네, 뭐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읽어주시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전도서 1장 18절 이야기입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뭐요? 엔드게임? 어벤져스? 아, 봤죠. 거기서 타노스가 아이언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만 지식의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다. 아이언맨은 지식이 늘면 늘수록 아는 게 많아질수록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어요. 맞아요. 그 선한 사건들을 겪기도 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 더 강한 놈들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면서 혼자 두려워해서 떨기도 했고 내가 히어로인지 인간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타노스도 겪었겠죠.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만 지식의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언제나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지식이 많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글자를 안다는 문자를 알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저는 이걸 기억이라는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지식이 축적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꾸 고통스러워진다라기보다는 고통받을 거리를 자꾸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꾸 과거의 고통들을 끄집어내서 현재와 미래에 투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특히 저는 네. 그게 좀 커요. 그게 좀 컸는데 저는 그거를 언제나 또 과거 뽕으로 무마시키곤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했던 공연 영상들을 보면서 맞아요. 혹은 친구들이랑 놀았던 사진을 보면서 아,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나 이때 완전 개쩔었는데 하면서 잠드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같이 좀 통을 내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억제하고 혹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기억과 예견은 착각이다. 그 기억과 예견. 사실 기억이라는 게 그렇죠. 공 선생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들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네. 뭐 날조됐죠. 맞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에서 편집된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지 않습니까? 사진을 봤더니 얘가 없었네? 우리 여기 놀러 갔는데 그때도 안 왔었어?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자꾸 고통을 생성해낸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예요. 결국에는 돌아보지. 네? 그러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보지 말고 내다보지 마라. 맞아요. 내다보지도 말래요. 난 내다보는 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아닙니까? 뭐 미래를 대비하긴 해야지.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요? 저는 대비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 진짜요? 네. 저는 여기 완전 이 문장에 너무 공감하는 게 네네네. 일단 처음에 얘기하신 게 지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이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저희 시다르타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말했던 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찾으라는 말을 그쵸. 했었잖아요. 네. 지식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야 한다는 거이라는 그 네. 가르침이 생각이 났었고 네.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주식은 이제 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대응하는 거다. 저는 이게 인생사에도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대비하고 삽니까? 그렇죠. 어떻게 앞으로 내다보면서 삽니까? 그날그날 마주하는 현재에 대응하면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돌아보지 말고 내다보지 말라라는 말이 저에겐 좀 좋은 말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네. 말일까요? 네. 오, 바뀌셨어요? 어떤 게요? 원래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말입니다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 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요. 저만 공감하고 있네요 지금. 아, 저도 뭐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네. 저는 또 애초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불교 철학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서 그래서 아마 저에게 맞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보지 말고 내다보지 마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장을 마무리하는 네. 이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읽어주시죠.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저는 이거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음. 왜냐면은 뭐 공감은 덜하더라도 네. 좀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넌 뭐 할 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나 이거 할 때 행복하고 이 취미 가진 거 행복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거 할 때. 라고 대답이 확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선뜻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대답을 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저는 내가 행복에 대해서 무뎌진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됐었어요. 내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라고. 뭐 옳다라기보다는 그게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뭐가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거기에 매몰되게 돼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 나는 그런 불행해지는 거고 이것들을 채워야만 행복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뭐 어디 노래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기억인 건 맞죠. 근데 그게 내 삶의 앞으로의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은 만약에 2등하면 난 불행할 거예요 아마. 굉장하게 불행할 거고 그런 기회가 또 1년 365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스페셜한 날들과 뭔가 특별한 날들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이렇게 기지개 켜고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 진정한 행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고 있었던 찰나에 이 책을 읽게 돼서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을 줄이는 게 더 옳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라는 문장으로 지금 2장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재밌네요. 재밌나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저희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네. 2부에서는 나머지 3, 4, 5장 할 건데 네. 지금까지는 조금 행복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고통 이런 거니까 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2부에 얘기해 볼 겁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다음 편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시다. 안녕.